2022년도에 전세 가격이 역전세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됐죠? 정부가 임대인들 보증금 반환 대출을 허용하면서 됐어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죠. 분명히 내려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인데요. 올해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원 임차인의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건수가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라면 경매 수준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캐스트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작년에 일반 분들은 왜 또 갑자기 오르나 그러셨겠지만 작년에 55조를 풀었습니다. 정책대출 금리를. 금리가 1%에서 3%까지 좀 저렴했고요. 특히 서울은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갈아타기 수요가 가세하는 타임이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시점이 주택을 하나 더 사고 난 뒤에 3년 안에 전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상반기까지 불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분양이 막 불났었습니다. 그 분양받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일시적 2주택자들이 꽤 많았어요. 미분양분에 대해서도 막 수도권도 들어가고 그것들에 대해서 3년 차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재작년도 마찬가지. 그때 사셨던 분들이 3년 차 되는 분들이 이제 올해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마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매물도 많았지만 파시는 분들이 갈아타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수도권에서 3, 4년 전, 4, 5년 전에 분양가가 5억, 6억대였어요. 서울의 외곽 지역은 7, 8억, 9억대였어요. 근데 그것이 급격하게 오를 때 수도권은 한 11억, 12억까지 갔었고 많이 올라간 돈은 뭐 13, 14도 갔고요. 그 다음에 외곽 지역도 갑자기 따라 올라서 12, 13까지 막 쫓아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분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5, 6억에 받은 게 10억 되니까 3, 4억, 5억의 차익이 생기니까 그걸 베이스를 삼아가지고 서울 외곽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서울 2급지에 진입하기에는 이미 5억이 수반이 됐으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조금 인력 더 붙으면 되니까 그 수요가 이제 서울 진입이었고 그러면 서울 2급지에 있는 분양가들이 12, 13, 14, 뭐 15억까지 가니까 이분들이 그럼 또 팔잖아요. 그분들한테. 팔고 나서 이분들은 어디로 가요? 강남과 준강남에 진입을 하는 시기가 바로 작년이었어요. 그 몰리는 시기가. 그래서 정책금리 플러스 갈아타기 수요에 어떤 쏠림 현상이 모여진 한 해였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7, 8월 특히 불장이 이루어지는 때가 딱 그맘때였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도 이제 또 55조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명료하게 발표를 안 했어요. 국세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재작년에도 한 뭐 50조, 60조 가까이 펑크가 났고 작년에도 아마 3, 40조 펑크가 났습니다. 계엄 사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재정 집행에 대한 어떤 명료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소리 없이 이제 준비는 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런데 집값이 5억일 때 대출 조건하고 6억일 때하고 틀리잖아요. 1억이 올랐단 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하고 수도권 예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도 수요가 줄겠죠. 당연히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예측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일은 예상 밖의 일은 저는 아니었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는 돈이 이제 나온다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 유효 수요가 지금 소진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남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뭐가 생겼어요? 3기 신도시든 공공 분양이 시작되잖아요. 대체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무조건 힘이 약하죠. 상승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그 현상이 2023년, 4년에 이미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다. 정책금리 대상자들이. 그러면 올해는 그 힘이 약할 것이고 제가 볼 때 올해는 똑같이 상반기 한 4월부터 조금 움직이는 줄 하다가 5, 6월에 좀 펌핑 될 것 같지만 그때 힘이 약할 겁니다. 경제 펀더멘탈도 안 좋고 그러면 가을로 넘어갈 때 예전에 꺾이는 모습보다 더 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전세 가격이 역전세였습니다. 하반기에. 역전세인데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됐죠? 정부가 임대인들 보증금 반환 대출을 허용하면서 됐어요.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죠. 분명히 내려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현재 시점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원 임차인의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임차권 등기라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 3월부터 예전에는 주인이 동의를 해야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주인한테 송달을 합니다. 이런 사실이 들어왔다고. 주인이 수령을 하면 이제 그게 고지가 인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임차권 등기라면 경매 수순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작년 3월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임차인이 임차기한이 만료가 되면 주인의 동의 없이 바로 됩니다. 그냥 집주인분들 계시면 미리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나 신세대 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실행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임차권 등기 건수가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100건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좋을 때는. 근데 지금 10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는 15배 늘었어요. 최근에 조금 약해지는 모습은 있습니다. 약해지는 모습인데도 10배거든요. 그러면 그게 경매 물건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 경매 물건이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얼죽신 이런 데들은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외의 지역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하방 압력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특별히 있으려면 수요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수요는 고정적이거든요. 뭐 1, 2년 전에 다 수요가 빠졌기 때문에 공백기예요. 전세 수요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서울은 지금 전세 가격이 제가 작년에 예측할 때, 작년 8, 9월에 예측할 때 그랬죠.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6월 사이에 서울 전세 가격은 하방으로 빠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데이터에서 보셔서 아시지만 서울 전세 가격이 지금 보합대로 꺾였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둔촌중공 올림픽 파크 포레원 1232세대 아직도 다 소진이 안 됐어요. 1월 20일이 입주 마감일인데 소진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1,500개, 2,000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물량이 지금 호가로 버티고 있는데 과연 올라갈까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작년 7월에 전세 가격이 10억, 11억 불렀어요. 그렇다가 작년 12월에 9억대로 내려왔다가 심하면 8억까지 있다가 다시 뭐 10, 11억 부르는데 잘 안 나가요. 전세 가격은 저는 상반기에 약간 하방 압력이 강할 거다.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한 5, 6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1년 내내 해서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들어와요. 동대문구, 강북 지역은 다 전세 가격이 다 하락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느끼시기에 서울 묘지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론자들은 전세 가격이 상방 압력이 작년 하반기, 상반기 좀 있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른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가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억이던 주택 가격이 전세가율이 70%면 얼마예요? 3억 5천입니다. 그러면 갭 비용이 얼마인가요? 1억 5천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매매 가격이 2배, 3배 다 뛰었어요, 서울은. 그럼 5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10억의 70%는 얼마예요? 7억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1억 5천의 부담만 지면 됐는데 지금 3억이라는 갭이 생긴 거예요. 3억에 대한 부담이 예전하고 같은가요? 수요가 예전처럼 따라붙을 수 없죠. 결정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70% 정도 됐을 때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서울은 전세가 비율이 54%입니다. 불장일 때 70%까지 갔어요. 54%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갭이 더 벌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죠. 전세 가격이 70%대까지 쫓아가든지 이게 내려오든지 또 그 수준에 다다라야 되는데 지금 갭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비율의 70%, 75% 이렇게 갈 때, 그때 이제 매매 상승이 이어지는데, 이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5억일 때의 갭과 10억일 때의 갭, 15억은 틀리잖아요. 갭이 더 벌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미 꼭지 임계점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게 대단지 위주의 신축만 움직이지 나머지 시장은 못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적정 가격 수준이면 금리 인하가 당연히 이자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수요 진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수요가 없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바젤 3 많이 들으셨잖아요. DSR, 스트레스 DSR 많이 들으셨죠?
그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미국이 어떻게 해서 버블이 터졌죠? 이렇게 하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터지고 나서 2010년도에 스위스 바젤에 모여서 사인했잖아요. MB 대통령도 다 사인했어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소득이 대출 원리금과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하자. 미국처럼 터지면 전 세계가 이 버블 때문에 피곤하다. 그게 사인한 거예요. 그게 바젤3예요. 그거가 이제 진행되는 중에 하나의 요건이 DSR, 스트레스 DSR이에요. 이번에 연말에 1.5% 올렸거든요. 그럼 계산할 줄 알아야죠. 자, 금리가 3.5%에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보다 낮은데 3.5%에서 금리를 3% 내렸어요. 0.5 내렸죠? 근데 가상금리가 몇 프로로 나왔냐? 발표가 1.5%예요. 7월부터 100% 중요하면 1.5% 다 들어가죠? 그럼 얼마예요? 4.5% 도리어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기름값 시세가 얼마 전에도 1,400원, 1,500원보다 지금 1,700, 1,800이에요. 전체 국민의 펀더멘털에서 쓸 돈이 줄어요, 늘어요? 줄는데 무슨 주택가격이 오릅니까? 있는 자들 10% 상위의 시장을 갖다가 자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강남 일부 지역의 상승세는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인 펀더멘털을 봤을 때 경제 외부 요인, 내부 요인 다 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왜 못하죠? 환율 급등하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좀 줄고 있는데 어떻게 또 금리 인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처럼 뭐 0.5% 내려와서 1% 내려와서 금리가 2%, 3% 이때는 할만하죠. 플리 해지 현상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가격 자체가. 조정될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것이 이제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거래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같이 보시면 금리 인하만 갖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특히 MB 때를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때 3.5%였던 금리를 5%까지 올립니다. 거의 2배. 그래도 주택가격이 올랐어요. 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쫓아갈 수 있는 부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MB 대통령 시절에 금리 2%로 내렸습니다. 왜? 글로벌 터져가지고. 2% 내렸는데 어땠어요? 서울 집값. 힘들었어요. 3, 4년 동안. 금리 인하면 뭐뭐다 이런 원칙론적인 경제 이론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외부 변수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금 들이닥쳤잖아요. 내수가 감소하고 실질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이런 현상 속에서 모든 팩트를 그냥 하나에 맞추면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일본이 바보를 해서 버블 터졌습니까? 우리가 적정 가격을 보통 판단할 때 PIR 지수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일단 그게 뭐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PR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1년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세계 2위입니다. 그 얘기는 거품이 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는 수준은 뭐냐면 소득의 우리가 한 3, 40%를 원금과 이자에 부담했을 때 생활이 될 수 있는 중산층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 가격 대비 이 중위 주택 가격을 계산하는 게 PIR이잖아요. 근데 그 지수가 이미 뭐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니까 그 얘기는 거품이 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면 원희룡 장관 기억하시죠?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다. PIR 18에서 20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조정돼야 된다. 그래서 말한 게 12입니다. 적정 가격 수준을 말씀드리면 한 11, 12가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뭐 16, 17 수준이니까 갭이 벌써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걸 무리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럼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쓸 돈을 무시하고 집에 올인을 했으니까, 배팅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쓰는 걸 줄여서라도 집에 올인했잖아요. 그러면 내수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감소하면 경제가 돌아가나요? 그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5년 안에 벌어질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적정 가격을 이미 넘어서 특히 서울은 더 심합니다. 물론 서울의 특수성은 있어요. 수요가 몰리니까. 한은 총재가 자꾸 얘기하시는 서울에 몰리는 입시 현상을 교육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서울 수도권에서 다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고 균형이 안 맞춰지게 되면 국가 재정에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적정 가격은 그냥 PIR 하나만 보셔도 되고 또 어느 지역별로 조금 차별화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뭐 대구 같은 데는 좀 알맞게 지금 내를 맞춰주는 중이에요. 근데도 수요가 없잖아요. 적정 가격인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적정 가격 수준이 되더라도 이미 경제 주체들, 수요 주체들이 자체 펀더멘털이 지금 약해졌어요. 이 현상이 전체적으로 뭐 자산에 대해서 상가 오피스 할 거 없이 조금 하방 압력이 되게 세게 올 겁니다. 아마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